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게 지속이 되면 그래서 뇌세포가 심하게는 죽는다든지 시냅스도 변하고 암도 생길 수 있죠. 스트레스가 심하면.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에 각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시험 동물에 많이 주면 이게 대표적인 우울증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의 우울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다 원래 일어날 수 있는 기능들이 사라지고 어느 날 보면은 그냥 기억하던 게 못하게 되기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뇌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치매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하세요. 잠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뇌를 씻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잘 때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낮에 많이 받고 수면장애가 생기면 씻어야 될 때 못 씻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뇌가 꼬질꼬질해지고 꼭 무조건 잠을 못 자면 치매가 생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못 자시는 분들에서 치매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뿐만 아니고 수면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내가 적정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테스트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네, 오늘은요 아주 귀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뇌과학 교수님입니다. 네,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있는 디지스트 뇌과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요즘에 뇌 쪽이 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혹시 체감하시나요? 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뇌라는 분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또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대중들의 관심이나 좋아해 주시는 게 좋죠. 사실 우리 인간은 뇌의 지배를 또 받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뇌과학 쪽에 생각하는 스트레스라는 거는 수십 년 전부터 정립된 개념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양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긴박한 상황, 우리가 보통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이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종합적인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게 한 요인이 스트레스인데 네.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굳이 싸우거나 도망갈 일은 별로 없지만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도망치고 싸워야 될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니까 그런 게 만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전에 농경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요. 채집하는 네. 사회에서는 그 짐승이 쫓아올 때만 이렇게 막 그런 거죠. 살기 위해서 뛰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집에 있으면 사실 편안해야 되는데 네. 계속 뭔가 압박을 받고 학교 가서도 아니면 직장에 가서도 요즘은 또 워낙 사회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페이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계속 전화 오고 이메일도 보내야 되고 네. 압박이 많죠. 맞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요즘에는 쉴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시대마다 사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다 받긴 했겠죠. 스트레스가 없는 시대는 없었겠지만 네.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몸의 상태를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지속이 되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작용이 지속이 되면서 특히 뇌 같은 경우에는 뇌세포들이 상태가 옮겨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뇌세포가 심하게는 죽는다든지 시냅스도 변하고 후성유전학적 변화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DNA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발은 전체적으로 틀어져 버리고 암도 생길 수 있죠. 스트레스가 심하면.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에 각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뇌에서는 뭐 뇌세포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시냅스가 변한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시냅스가 변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보면 뇌세포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네. 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면서 변하고 또 지금도 막 변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 SNS 예를 드시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래는 제가 막파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막 끊어지는 거죠. 내 의지랑 무관하게. 그러니까 원래 일어날 수 있는 기능들이 사라지고 네. 어느 날 보면은 내가 기억하던 게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실험동물에 많이 주면 이게 대표적인 우울증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쥐의 우울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고 그렇구나. 네. 쥐한테는 어떤 스트레스를 주나요? 쥐는 네.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네. 가장 강력한 거는 가둬요.
그러면 갇혀서 맨날 막 게임만 하고 이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수준으로 갇혔으니까 방 안에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네. 옛날에 이런 독방 같은 데 가둬서 몸을 똑바로 못 펴 정도라든지 그러면 그게 한 그 정도 스트레스에 준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사람의 우울증이랑 쥐의 우울증상이 굉장히 달라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쥐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사람의 우울증이랑 비슷하게 만들 건가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둬두는 거는 좀 1세대 기법이었다면 케이지를 흔들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막 깨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네.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사람의 우울증과 비슷한 식의 뇌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쥐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 인간에게도 우울증이 오고 네. 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는 거죠? 수면 장애도 있을 테고. 그렇죠. 수면 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저는 생체 리듬을 연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만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때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직전쯤에 조금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코티졸 말씀하시는 그죠. 거예요? 코티졸이 그러니까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한 300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한 100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자면 일종의 일상의 전투를 하러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마일드한 스트레스가 주어지는데 그게 하는 일이 온몸의 세포들의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마다 생체 리듬 시계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표준시가 우리 시계를 맞춰주듯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려주는 물질 중에 하나 코티솔입니다. 아침에 조금 올라가고 오후에 이제 쭉 떨어지는 게 이제 평온한 상태라면 중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확 올라가면 좀 흐트러지겠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높아.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막 다 제각각 가버리는 거죠. 뇌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치매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불필요한 베타 아밀로이드나 그렇죠. 이런 단백질들이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정확하세요. 이게 아, 그런 맞습니까? 단백질 노폐물들이 주로 자는 시간에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든가 뇌 혈류 변화 같은 걸 봤을 때는 잠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뇌를 씻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잘 때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낮에 많이 받고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고 수면 장애가 생기면 그러니까 씻어야 될 때 못 씻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뇌가 꼬질꼬질해지고 꼭 무조건 잠을 못 자면 치매가 생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잠을 못 자는 분들과 잘 자는 분들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잘 못 자시는 분들에서 치매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세요? 개인에 맞는 수면 시간과 패턴이 있다. 이게 뭐 저뿐만 아니고 수면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취향을 존중하는 게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잖아요. 자는 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획일화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거칠게 말해서 8시간 정도가 평균이다. 그러면 한 7시간 자야 괜찮은 사람도 있고 9시간 자야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거를 스스로가 잘 캐치를 해서 내가 필요한 시간만큼 잘 자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10시에 잤거든요. 그리고 2시, 3시. 어느 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애를 다 낳고 약사고시를 받기 때문에 제가 3시예요. 애는 재우고 이제 저도 일찍 자고 대신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막 노트 정리하고 막 네. 이러느라 이렇게 4시간 자도 괜찮았거든요. 10시부터 2시, 3시. 근데 12시에 자면 4시에 못 일어나요. 똑같은 4시간이어도. 지금은 한 12시에 자는데 무조건 6시에 눈을 떠요. 10시에 자도 6시에 뜨고 2시에 자도 6시에 뜨고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더라고요. 네. 희한하게.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네. 잠은 오면 자야 돼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저 들어가서 자는 스타일인데 기면증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잘 때 조금 한 5분에서 15분 있다가 자야지 푹 그냥 자버리면 건강에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학생 때 10시에 주무시고 2시에 깨서 또 공부하시는 그런 게 예전에 독일 과학자들이 그런 패턴이 많았다고 그래요. 하루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피로가 조금 쌓였을 때 12시까지 자고 자면 그만큼 잠을 늦게 자니까 피로가 더 많이 축되고 네. 자는 동안 해결해야 될 피로가 많은 거잖아요. 애초에 그냥 일찍 자고 새벽에 조용할 때 일어나서 맞아. 연구를 더 하고 새벽에 조금 더 자고 사람이 보통 통잠을 자지만 문화에 따라서나 사람에 따라서나 꼭 100%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는데 내가 적정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테스트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아침에 알람을 맞추고 아니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지 생각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생체 시계가 맞고 충분히 잠을 잔 상황이라면 그 기준 근처에서 일어나겠죠. 6시에 알람을 맞췄으면은
한 절반 정도는 알람 듣기 전에 일어나야 되고 아. 한 며칠 정도는 알람을 듣고 일어나고 내가 항상 알람을 듣고 알람 때문에 일어난다. 그럼 알람 때문에 좀 억지로 일찍 일어나는 거.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알람 전에 꽤 많이 일어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소셜 제트랙, 사회적인 제트랙이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시차가 있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가면 시차 때문에 힘들잖아요. 주중이랑 주말을 비교해 보면 주중에는 이제 출근해야 되고 행사도 있고 그럼 주말에 이제 몰아서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없어야 숙면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몰아서 짜는 게 없어야 좋은 거죠. 몰아서 자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왜 간혹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많죠. 저도 네. 그렇고. 아, 그래요? 안 그렇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대부분 살다 보면 좀 주말에 숙면을 취하고 싶은 게. 저는 몰아서 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평상시에 졸리면 그냥 자야 돼요, 스타일이. 수면 측면에서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으세요. 하루를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누우면 그냥 자거든요. 네. 그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죠. 네. 기면증 같으면 안 자야 될 때 갑자기 자는 분들 이 질환인 거고 네. 자야 될 시간에 잘 자는 거는 뭐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러면 제가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딱딱딱 일어나는 거는 사실 저의 관리인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잘 하고 있고 몰아서 자지 않으니까 난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근데 그거는 또 타고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 이런 게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니까 100% 결정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네. 저희는 알려져 있고 건강검진 같은 거 가보시면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로 내가 아침형 인간일 가능성 저녁형 인간일 가능성 그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요? 저 유전자 검사했는데 그땐 그런 거 없었어요. 최근에도 생긴 것 같아요. 아, 병원마다 다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저녁형이거든요. 새벽에 하세요? 밤에?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좋아해서 몇 시 주무시고 몇 시 일어나세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면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10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아침 10시에는 알람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또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러게 요즘 네. 또 애가 되게 일찍 일어나서 그렇구나. 저부터 깨웁니다. 네. 저는 이상하게 저녁에 할 일이 있는데 10시에 만약에 뭐가 있어요. 네. 만약 오늘 이렇게 녹화가 있어요. 이게 왔어요. 대본이. 안 봐요. 희한하죠. 본다고 해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머리에.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자요. 전 제 스타일을 알아서. 그래서 대신에 만약에 조금 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5시에 일어나거나 네. 해서 그때 딱 보면 밤에 1시간 볼 거를 아침에 10분이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저는 철저한 아침형 인간. 네. 그죠? 저희가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일이 잘 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고 그럼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 능력을 끄집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알아가야 될 일이고 저희는 실험실에 오는 학생들한테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네가 언제 일을 해야 잘 되는지를 알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능력은 자기가 깨달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약사님 같은 경우에는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것 같고 네. 사실 아침에 10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전날 밤에 피곤해가면서 1시간 동안 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약간 무식하였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음날 뭐가 있는데 방송 촬영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본을 바로 전날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후에 야구 일 하다가 밤에 이제 딱 앉아서 딱 봤는데 이제 대충 이제 스캔은 딱 하면서 자세하게 안 보고 그냥 자. 그래서 가끔 나 이거 무식한 건지 대범한 건지 참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는데 확실히 아침이 저는 이제 좋더라고요. 거기도 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슬쩍 보고 주무시고 다시 보신다 그랬잖아요. 네. 자는 동안 우리 뇌가 그냥 푹 쉬는 게 아니라 마치고 재고 정리하고 뭐 복습하듯이 낮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벌어지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자니까. 그래서 일부는 꿈으로 체험되기도 하고 일부는 그게 없이도 있는데 그래서 미리 한번 좀 보시고 주무시면 그동안 뇌가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봤을 때 더 준비된 상태로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잠이 오는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사님께서는 내가 지금 평소에 졸릴 만한 시간이고 졸린 걸 체감을 하고 빨리 자야겠다는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랑 연관된 게 이제 스크린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보면 밤에 쇼츠일 수도 있고 네. 전반적으로 이 TV든 핸드폰이든 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게 이전에 없던 활동이잖아요. 인류가 없던 활동인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시간을 빼서 이걸 하느냐, 출근을 안 하고 하느냐, 밥을 안 먹고 하느냐 이게 아니라 잠을 안 자고 한다는 맞아요. 거죠. 보통 자기 전에 많이 보죠. 졸리고 잠을 잔데 충분히 체감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재밌으니까 이걸 더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활동인 잠을 줄여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데 박사님 같으면 내가 졸린 시간쯤이 됐고 졸리다 그러면 과감하게 자는 게 좋은 수면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저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 유튜브를 간혹 필요 없이 볼 때가 있어요. 저녁에 딱
보다가 저는 이 전자파에 예민해요. 막 띵하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노트북으로 보다가 자기 전에는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자거든요. 네.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그렇죠. 그런 것도 영향이 아주 안 좋죠. 전자파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그런 전자기기들이 종합적으로 주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빛 때문인지 전자파 때문인지 블루라이트. 그 내용을 보는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일단 종합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어린 학생들 같은 거는 그런 걸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룰을 지켜가지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잠을 못 잤을 때 도파민을 과활성화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걸 더 보게 되고 절제력을 잃는다고 하던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편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